차가운 바람이 양철문 틈새로 윙윙거리는 바로 그 순간 작은 부엌 한가운데서 전화벨이 울렸다. 한지아는 화들짝 놀랐다. 보자기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냈고 뽀얀 죽에서 피어오른 김이 안경을 뽀얗게 만들었다. 잘 익은 김치 냄새가 푹 고아진 쌀에 부드러운 온기와 뒤섞였다. 그녀의 할머니인 나숙 할머니가 손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흐릿한 눈을 희미하게 깜빡였다. 지아나, 다 됐니? 날이 건조해서 그런지 할미가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이 먹고 싶구나. 네, 할머니. 여기요. 지아는 죽을 한 숟가락씩 불어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받쳤다. 동틀녘의 은빛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인자했고 지안의 얼굴에는 힘겹게 버티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가는 핏줄이 서 있었다. 13살의 부모님을 여의고 그녀는 인천의 양철 지붕 판잣집에서 자랐다. 하루하루의 삶은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죽을 드시며 이따금 가슴을 쓸어내려 기침을 참았다. 오늘 면접 보러 간다지? 네. 여의도에 있는 은빛 미디어라는 통신회사요.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문득 생각난 듯 서랍장에서 낡은 보라색 테두리에 손수건 하나를 꺼내셨다. H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내 엄마가 수놓은 거다. 행운을 빌며 가져가렴. 그리고 기억해라. 내 발밑에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일으켜 주거라. 그 당부는 하나의 맹세처럼 마음에 맺혔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목구멍에 걸린 무언가를 억지로 삼켰다. 그녀는 하얀 셔츠와 낡았지만 다림질한 바지로 갈아입고 서류를 비닐 파일에 넣으며 맨 밑에는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숨겼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나무 식탁 위에 반쯤 남은 죽 그릇에서 김이 나른하게 피어오르다 사라지고 있었다. 골목길 가로등이 꺼져갈 무렵 9401 범빨간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서고 문이 열렸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새 비옷 냄새가 뒤섞였다. 잡화점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지안에게 떡 한 조각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면접 보러 가는 길이면 뭐라도 좀 먹고 속 든든히 해. 지아는 옅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가방끈을 꽉 쥐었다. 자신에게 명문대 졸업장도, 인맥도, 유행하는 블레이저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끈기라고 불리는 고집이 있었다. 버스는 교통체증 때문에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승객들을 내려주었다. 기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의도 가실 분들, 시장 가로질러 큰 길로 나가서 다른 차 타세요. 시계는 8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약속은 8시 30분. 그녀는 길을 물었지만 어떤 이는 왼쪽을, 다른 이는 오른쪽을 가리켰다. 뛰어가. 그럼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오토바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선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신발끈을 고쳐 매고 서류 파일을 품에 안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숨 가쁜 달리기. 경적 소리, 외치는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생선 가게에서는 차갑고 비릿한 냄새가 풍겼고 이른 아침바람이 코끝을 시큰하게 했다. 땀방울이 떨어지고 등 쪽 셔츠가 흠뻑 젖었다. 시장 입구는 미로 같았다. 건어물 가게가 늘어선 골목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종이와 방수포가 어지럽게 흩날렸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안경은 멀리 날아가고 발목은 꺾여 있었다. 터진 가방에서는 서류가 비처럼 쏟아져 나왔다. 시장 사람들은 옆으로 비켜서며 수근거렸다. 또 일부러 넘어져서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네. 지아는 멈칫했다. 할머니의 말씀.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일으켜 주거라.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군중 속으로 몸을 돌려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남자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얀 셔츠는 구겨지고 회색 바지는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줍고 손수건에 물을 묻혀 닦은 뒤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지아는 짭짤한 생선물이 묻은 서류들을 주워 모아 한 장 한 장 펴서 딱딱한 파일에 다시 정리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곁눈질하며 말했다. 순진한 아가씨네, 사기당하기 딱 좋겠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자를 약국 앞 벤치에 앉히고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주었다. 가족분 있으세요?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남자는 깊고 고요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고마워요. 8시 20분.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죄송해요. 저 급히 가봐야 해서요. 아가씨, 남자가 뒤에서 불렀다. 나는 테오라고 합니다. 2년이 닿으면 다시 만납시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미소를 살짝 지었다. 지아는 다시 달렸다. 다리를 건너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잡화점을 지나 여의도 보도블록 위로 올라섰다. 8시 38분. 은빛 미디어의 유리문이 반짝였다. 경비원이 명단을 훑어보며 말했다. 면접 끝났어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절차는 절차니까요. 제가 늦은 이유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지아는 문에서 뒷걸음질 쳤다. 아침 햇살이 계단 위로 따갑게 내리쬐었다. 사람들은 드나들었다. 바쁜 인파 속에서 동상처럼 굳어버린 그녀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가로수를 따라 차가운 벽턱에 걸터앉아 도시락통을 열었다. 흰밥과 깨소금. 배고프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한 줌 집어 먹었다. 눈가가 시큰했다. 바람이 불어 주머니에서 H가 수놓인 손수건이 살짝 드러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계절 서울의 비는 쏟아지지 않고 그저 어깨를 차갑게 하고 마음을 여리게 할 만큼만 뚝뚝 떨어졌다. 지아는 한강변 공원, 축 늘어진 버드나무 그늘 아래 몸을 웅크렸다. 서류 모서리가 젖어 그녀는 그것을 두꺼운 파일 사이에 넣고 마치 슬픔을 납작하게 펴내듯 천천히 눌렀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오늘 아침에 저를 도와주셨던 아가씨, 괜찮으신가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네, 아저씨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강변 생강차 집에 있는데 시간 괜찮으면 와서 따뜻한 차 한잔해요. 문자에서 전해진 온기가 손끝으로 퍼져나갔다. 지아는 서류를 정리하고 둥 옆에 자리한 작은 초가 지붕을 향해 걸어갔다. 비가 양철 지붕 위로 토독토독 소리를 냈고 끓는 생강 냄새가 모기향 냄새와 섞여 달콤하고 따뜻했다. 태호 씨가 안쪽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다. 젖었군요. 앉아요. 제가 아까 아저씨 도와드리고 바로 가서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빗속을 바라보았다. 큰일을 앞둔 사람이 선량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는 없지요. 생강차 한 잔이 앞으로 밀어졌다. 피어오르는 김에 가슴속에 맺혔던 서러움이 조금 누그러졌다. 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백하듯 말했다. 길에서 멈추느라 늦었거든요.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멈췄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늦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겠죠. 비의 리듬이 바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축축한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내일 은빛 미디어, 여의도 212번지로 오세요. 거기서 아가씨를 기다릴 겁니다. 거기서 일하세요? 그는 대답 없이 반쯤 웃었다. 그의 눈에는 유리창에 번진 빗물 자국처럼 옅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시장에서 한번 넘어진 일에 속한 슬픔이 아니라 옳은 일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온 오랜 세월에 속한 슬픔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축축한 판잣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결혼사진이 붙어있는 작은 제사상 옆에서 촛불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기울어졌다. 그녀는 서류에 젖은 모서리를 말리고 납작하게 편 뒤 얇은 약속을 덮듯 수놓인 손수건을 맨 위에 올려두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휴대폰을 뒤적이며 다시 문자를 보고 명함을 보았다. 박태호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단순한 은색 로고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가볍게 떨렸다. 기회 때문이 아니라 마치 다시 불이 붙은 믿음 같은 것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빛 미디어는 환하게 빛났다. 안내 직원은 그녀를 길고 긴 복도로 안내했다. 하얀 벽에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캠페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네온 불빛이 그녀의 신발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 멈췄다. 내부 평가실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다. 유리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커피와 새 목재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안에는 엄격한 면접용 의자 줄이 아니라 원형 테이블이 놓인 개방된 공간이 있었다. 몇몇 젊은 얼굴들이 있었고 중앙에는 날카롭게 화장하고 옅은 분홍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누구시죠? 저는 한지안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늘 오라고 하셔서. 시선들이 급하게 편집된 영화 필름처럼 그녀를 빠르게 훑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또 낙하산이네. 공기 중에 의심의 안개가 깔렸다. 분홍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소개했다. 저는 함희정, 수석 보조입니다. 당신을 추천한 분은 박태호 씨고요. 그녀의 눈초리가 반응을 재듯 살짝 움직였다. 지아는 허리를 숙였다. 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빈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사내 설날 소통 아이디어 하나씩 제안하세요. 진부한 건 제외합니다. 지안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들을 들었다. 귀향버스, 소원나무, 가족 상봉 영상, 자신의 차례가 되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설날 밥상에 한 사람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몇몇이 웅성거렸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같은 배경에서 촬영할 때마다 한 자리가 비워집니다. 마지막에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지만 촬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죠. 비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겁니다. 공간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구석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던 한 남직원도 고개를 들었다. 미정은 턱을 괜 채 차갑지만 깊은 눈으로 바라봤다. 계속.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3년 뒤에 아버지를 잃었고 설날이면 집에는 저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밥 한 공기를 엎어두고 젓가락 한 쌍을 비스듬히 놓으셨죠. 떠난 사람의 목이라고, 그래야 돌아올 길을 안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미정의 펜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감성은 있지만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계속 발전시켜 보세요. 그 말은 칭찬 같기도 경계선을 긋는 것 같기도 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의 끈을 잡듯 주머니 속 손수건을 꽉 쥐었다. 저녁, 판잣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남은 깨소금 도시락을 열어 조금씩 먹으며 양철 지붕 위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전화가 울렸다. 받은 편지함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남대문 시장 한가운데서 가방이 터지고 얇은 비가 실처럼 내리는 가운데 넘어진 남자를 부축하고 있는 지안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기울임꼴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선택.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신의 약한 순간을 들킨 것 같다 부끄러우면서도 자신이 한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누군가 알아준 것 같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기묘하게 심장이 조여왔다. 밤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지아는 그 사진을 서류 파일에 끼워 넣었다. 그 위에는 H가 수놓인 손수건을 두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시멘트 바닥에 긴 노란색 줄무늬를 드리웠다. 마치 그 판잣집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끈 같았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다만 오늘 아침 시장에서 넘어진 낯선 사람을 돕느라 면접을 놓쳤고 저녁에는 생강차 한 잔과 약속이 담긴 명함 한 장을 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적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아침 그녀는 여의도 212번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유리문은 여전히 차가울 것이고 안내 직원의 미소는 여전히 정중할 것이며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평가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의 전화에 그리고 전화기 저편에 있는 사람이 박태호 씨일지 아니면 친절함이 열쇠가 될 수도 혹은 달콤한 덫이 될 수도 있는 부드러운 권력 게임의 폭풍 속으로 자신을 막 밀어넣기로 결정한 다른 누군가일지 궁금해할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유리로 뒤덮인 복도 한가운데서 띵 하고 건조한 소리를 냈다. 서울의 아침은 옅은 비에 젖어 있었고 여의도의 바닥 타일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두르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한지아는 5층 문 앞에 서서 작은 부적처럼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이 고이 놓인 천 가방의 가장자리를 만졌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 목재와 볶은 커피 향이 차가운 비 냄새와 섞여 그녀를 은빛 미디어에 개방된 공간으로 이끌었다. 원형 테이블, 유리벽, 차가운 흰색 천장 조명. 테이블 끝에는 함희정이 칼집에 숨겨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고요한 눈빛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젊은 얼굴들이 돌아보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그녀를 훑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은 누구도 3초 이상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다. 가짜 사내 설날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세요. 진부한 건 피하고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사장 아들이라는 한 청년은 귀향버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여직원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원나무를 제안했다. 아이디어들은 반복되는 가로등 불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안의 차례가 되자 얇은 침묵이 방을 하나로 묶었다. 그녀는 일어나 종이 통을 열고 A3 크기의 도면을 걸었다. 저는 설날 밥상에 한 사람이 없고 또 한 사람이 없는. 마지막에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지만 촬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공허함이 안개처럼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번져나갔다.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다. 슬프지만 신선하네. 미정은 고개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감성은 있지만 빈 밥상 모티프는 이미 많이 활용되었고
감상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그녀의 말은 거칠지는 않았지만 경계선을 긋는 것처럼 차가웠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을 다시 걷어 아무도 받지 않을 선물임을 미리 아는 것처럼 고무줄로 조심스럽게 묶었다. 시선들은 더 이상 호기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색을 바꾸어 속삭임이 되었다. 뒷문 없이는 아무도 5층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어. 저 여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어제 그 빨간 버스, 옷도 똑같네. 분명 백이 있을 거야. 속삭임이 물결은 들어야 할 사람의 귀에 정확히 들어갈 만큼 작았다. 지아는 공책을 꽉 쥔 채 실습생 책상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미정의 구두굽 소리가 짧은 리듬으로 울렸다. 그녀는 방을 훑어보다가 지안에게 시선을 멈췄다. 당신은 메인 비주얼을 담당해요. 불완전한 설날. 보기만 해도 뭉클하지만 비극적이지 않게. 사흘 주겠어요. 기초 아이디어 제출하세요. 몇 개의 의자가 삐걱거렸다. 제일 어려운 걸 신입한테 맡기네? 도전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녀의 눈은 미정의 시선과 마주쳤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실의 강도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다. 오후는 고운 먼지처럼 느리게 내려앉았다. 팀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했다. 데이터 항목 하나가 종합 파일에 잘못 붙여 넣어진 것이다. 사내 메신저가 울렸다. 종합 파일 3번 항목 오류. 수정한 사람은 직접 확인하고 팀 전체에 사과 메일 보내세요.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인지 알았다. 지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구멍이 먼지 알갱이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메일을 보내고 수정된 파일을 첨부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배정된 대로 의자를 정리하고 프로젝터 전선을 뽑았다. 아무도 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무실은 차갑고 노랗게 물들었고 그녀는 한숨과 에어컨 소리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되었다. 밤, 마포의 빛이 적은 기숙사.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도 젖어 있었다. 지아는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앞에 앉았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위태로웠다. 그녀는 갈색 종이 한 장과 낡은 만년필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스케치 초안을 보낸 시점, 스토리보드 파일, 보관 중인 USB까지 하나하나의 시점을.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조사를 요구하거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훗날 누군가 묻는다면 고개를 들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잉크 자국은 긴장한 숨결처럼 어떤 곳은 진하고 어떤 곳은 옅었다. 그녀는 한지안이라고 서명했다. 그리고 니은 자 끝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마치 용기의 한 가닥을 붙잡는 것처럼. 다음 날 정오, 5층은 구두 소리마저 삼킬 듯 조용했다. 박태옥,라는 작은 이름표가 붙은 짙은 갈색 나무 문 앞에 섰다. 그녀는 가볍게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은 솔직한 말들을 위해 늘 열려 있기라도 한 듯 살짝 열려 있었다. 나무 책상 위에는 옥색 자기 차주전자가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따라진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마치 말없이도 늘 누군가가 앉도록 초대받는 자리인 것처럼. 지아는 찻잔 아래에 편지 봉투를 놓았다. 손가락이 차가운 자기에 닿았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여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그녀의 자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웨이브 머리를 한 동료가 몸을 기울였다. 저 사람 스카우트 돼서 왔대. 아니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말들은 부엌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모두 신경 안 쓴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값을 매기고 있었다. 지아는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 발밑에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일으켜 주거라. 지금은 자신이 일어서고 싶었지만 두 다리는 돌을 묶은 듯 무거웠다. 문자가 왔다. 프로필 사진이 없는 낯선 번호였다. 시간 괜찮으면 강가 모퉁이 오렌지 주스 가게에서 만나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무가 처마를 덮었고 노란 불빛이 금이 간 돌 테이블 위를 비췄다. 지아는 구석에 앉아 반쯤 비운 오렌지 주스 잔을 꽉 쥐었다. 한 청년이 10분 늦게 도착했다. 회색 재킷의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는 의자 옆에 배낭을 내려놓고 휴지를 뽑아들고 고개를 들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길에서 차가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이윽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일은 사실이에요. 그 아이디어. 누나 거였어요. 저도 알아요.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3층 콘텐츠팀 윤규라고 해요. 그의 시선은 도망갈 곳이 없었다. 공용 드라이브에서 누나 파일을 봤어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마감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스토리보드를 열어봤는데 일단 빌려서 수정하고 나중에 허락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함희정 팀장님께 가져갔어요. 팀장님이 대충 보시더니 이거 써, 빨리 진행하고 내부 심사 때 이름 넣어도 안 늦어라고 하셨어요. 전 그걸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고백이 시큼한 오렌지 향과 축축한 바람에 섞여 쏟아져 나왔다. 지아는 그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책망하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온전한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발표할 때 제 이름이 없었어요. 윤규는 휴지 끝을 쥐어짰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함희정 팀장님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지안의 어깨에서 긴 한숨이 빠져나왔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가벼웠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그녀가 물었다. 어느 날 자신의 꿈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지아는 일어섰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돌아서서 처마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판잣집은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나무 서랍을 열어 낡은 손수건을 꺼내 뺨에 대었다. 오래전 라벤더 실의 향기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어디를 가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머니가 손수건 가장자리에 수놓은 글고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초대장이 가득한 넓은 길, 다른 하나는 위태롭지만 아직 미완성인 길, 그 사이에는 매일 밤 문자를 기다리는 늙은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서류 더미 위에 올려두고 누워서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다리 위를 맴도는 막차 버스 소리가 선택해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설날 셋째 날 아침, 회사는 다른 옷을 입은 듯했다. 개량 한복, 하얀 셔츠, 아직 휴가의 흔적이 남은 얼굴들. 모든 시선이 붉은 테두리를 두른 A3 크기 게시판에 쏠렸다. 설 연휴 후의 임명 및 인사 이동 공지였다.
유리 복도에는 채광창의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지아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천 가방을 든 채 심장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그저 깊게 뛰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 한지안,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팀장? 새로 생긴 프로젝트인가? 함희정 팀장님은 어디 갔지? 아래쪽에 한 줄이 더 있었다. 함희정, 내부 건의에 따라 조율 보조 역할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남. 그리고 복도 끝에서 박태호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바뀌기 전 또 다른 아침이 있었다. 지안이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사내 로비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공지, 설날 캠페인 기획안의 독창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운영진은 창작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합니다. 관련 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박태호의 전자 서명과 발송 시간 8시 17분이 찍혀 있었다. 사무실은 몇 초간 정지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프로젝트 이미 시작된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미정은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손에는 인쇄물을 들고 있었고 입술은 얇은 선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종이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안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가 시장 입구에서 넘어진 남자를 부축하는 그녀의 사진을 보냈고 그 아래에는 기울어진 두 글자만 있었다. 선택해요. 미정의 시선이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실을 꿰뚫으려는 차가운 바늘처럼 솟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아침 비가 실처럼 가늘게 내렸다. 은빛 미디어의 유리 로비는 영화 상영 직전의 극장처럼 한순간 조용해졌다. 에어컨이 나지막이 윙윙거리고 흰 타일 위로 구두가 스치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짧게 울리는 소리. 한지아는 복도 가장자리에 서서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이 고이 놓인 천 가방을 가만히 만졌다. 그녀는 어제 오후 박태호 씨의 방에 있는 옥색 자기 찻잔 아래에 직접 쓴 편지를 놓아두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진실을 기록했다. 검은 잉크로 반듯한 글씨체로 벼랑 끝을 걷듯 신중하게 문장을 끊어가며 비 오는 풍경 속에서 그 용기는 문득 밤과 물 그림자에 맞서 홀로 켜져 있는 외로운 가로등 같았다. 8시 17분. 사내 로비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글자들이 차가운 칼날처럼 나타났다. 설날 캠페인 기획안의 독창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운영진은 창작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합니다. 관련 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박태호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다. 공간은 정지했다. 왜? 같은 말들이 건조하게 떨어져 나갔다. 복도 끝에서 함희정이 들어섰다. 손에는 인쇄물을 들고 있었고 눈은 빠르게 각 줄을 훑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다가 다시 펴졌다. 그녀는 입술을 종이 칼처럼 얇게 다물었다. 너무나 침착해서 그 안에 분노가 있는지 피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로비에서 회의하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사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유리벽에 부딪혀 작은 메아리를 만들었다.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두운 톤의 재킷, 무채색의 넥타이. 커피 냄새가 비에 젖은 카페트 냄새와 섞였다. 그 군중 속에서 몇몇 시선이 지안을 스쳐 지나갔다. 값을 매기는 듯한 시선, 안타까워하는 듯한 시선. 마치 금이 간 거울 조각을 보는 듯했다. 비추기도 하고 만지는 사람의 손을 베기도 하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속삭임보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저 여자. 백이 있을 거야. 5층으로 바로 들어왔잖아. 의심은 부엌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모두 신경 안 쓴다고 말했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박태호 씨가 소리 없이 나타나 연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마치 다리 앞 경계선에 선 것처럼.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손을 등 뒤로 한 채, 걸음은 확고하지만 느렸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측정인 듯했다. 그는 누구도 3초 이상 쳐다보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지안에게 시선이 머물렀을 때 그녀는 자신의 등이 더 꼿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열고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설 연휴 전에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들은 방의 차가운 표면에 직접 닿는 듯했다. 저는 변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걸어온 길을 고개 들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종이를 접어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이 모두를 훑었다. 정직함은 창의력의 기반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인파는 작은 궤도들로 흩어졌다. 여전히 그 복도, 여전히 그 비 냄새. 지아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저 내면의 빈 공간이 건강한 침묵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가는 실처럼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유리창 가장자리에 그림자 하나가 멈춰 섰다. 함희정이었다. 평소처럼 짙은 화장도 갑옷 같은 굳은 미소도 없었다. 그저 두 손을 마주 잡고 정면을 응시하며 돌려 말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증오했었어요. 잠시 멈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방식이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옳아요. 두 여자, 두 세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점심의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도전도 경쟁도 없었다. 오직 드물지만 진심 어린 인정만이 있었다. 소리 없는 악수. 같은 날 저녁, 비가 그쳤다. 가로등이 일찍 켜져 아직 물기가 남은 타일 위에 노란 빛을 뿌렸다. 지안이 경비실을 지날 때 야간 근무를 서던 나이든 아저씨가 맞은편 빵집 처마 밑에서 빠르게 걸어나와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침에 누가 아가씨한테 전해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저녁에 직접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종이는 습기 때문에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고 보라색 잉크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침묵에 삼켜지지 마세요. 당신은 시장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을 도울 용기가 있었으니 자기 자신에게도 침묵하지 마세요. 서명은 없었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들추었다. 멀리 5층 유리창은 여전히 밝았다. 커튼 뒤로 그림자들이 보였다. 침묵하지만 힘이 실린. 지아는 편지를 수첩에 끼우고 두 건물 사이에 걸린 줄 위를 걷듯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음을 옮겼다. 아래에는 거리와 비가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선택이었다. 사흘 후 중앙 발표실. 불이 꺼졌다. 스크린이 하얀 빛을 뿜어냈다. 잠정 보류 공지 이후 설날 아이디어를 재심사하는 회의였다. 팀 명단이 화면에 나타났다. 첫 줄, 한지안, 불완전한 설날, 메인 비주얼,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놀라는 사람도, 헛기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속삭임은 더 이상 없었다. 천 가방 안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깨소금 주먹밥 반 개가 손바닥에 가볍게 부딪혔다. 할머니가 떠올랐고, 설날마다 제사상에 올랐던 엎어놓은 밥 한 공기 떠난 이를 위한 상징가 떠올랐다. 인생에서 큰 일들은 작은 주먹밥 한 덩이와 반으로 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기도 한다고
그녀는 생각하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방 중앙에 세워진 검은 칠판에 그녀는 A3 크기의 액자 3개를 붙였다. 사람이 가득한 밥상, 한 자리가 빈 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만 남은 액자에 하지만 빈 의자는 렌즈 뒤에 선 사람의 것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말은 간결하고 짧게 이어졌다. 익숙함, 따뜻함, 부족함, 공허함, 그리고 설명을 덧붙이며 속도를 늦췄다. 설날은 함께 모이는 날이지만 바로 그 충만한 순간의 빈자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비극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하얀 조명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옅은 빗줄기 같았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시선이 가라앉았다. 그 짧은 정적에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른 팀 차례가 되었다. 팀장의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지안 쪽을 피하던 A이 입을 열었다. 3대가 모인 밥상에 한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함께라는 아이디어. 소박하지만 마음을 울립니다. 이 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인 아이디어를 보내요. 칭찬의 말들이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후두두.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그녀를 춥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뒷좌석에 서서 천 가방에 손을 대고 H가 수놓인 손수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을 위한 박수갈채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아이디어가 제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랄 뿐이었다. 늦은 오후, 복도에는 사람이 드물었다. 마지막 햇살이 가로수 잎사귀를 뚫고 꿀처럼 노랗게 비쳤다. 지아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 타일 위로 길게 늘어졌다. 박 대표가 유리벽 끝에 서 있었다. 등 뒤로 두 손을 한 여전한 그 모습이었다. 그는 부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소리 내지 않는 인정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그녀가 경비실을 지나갈 때 나이든 아저씨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존경의 표시였다. 아주 여러 날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후 처음으로 지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눈에 자신이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음을 느꼈다. 그날 밤 마포는 한강 바람에 흔들렸다. 양철 지붕 판잣집 안 형광등은 꺼질 듯하다가 다시 타오르는 불꽃처럼 깜빡였다. 지아는 서랍을 열어 낡은 종이 조각들을 만졌다. 분실된 이력서, 월세 영수증, 국수집 앞 어머니의 희미한 사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글씨는 많이 흐려졌지만 한 줄만은 선명했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니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녀는 편지를 H 손수건 옆에 두고 책상 가장자리에 이마를 기댔다. 낡은 종이 냄새, 비 냄새, 김치 냄새가 뒤섞여 긴 달리기를 마친 후의 숨소리처럼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물결이 이는 수면 같았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당신을 신진 크리에이티브 팀장으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느낌표도, 이모티콘도 없이 정중하고, 명확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2번 다시 읽었다. 글자들이 막 세워진 다리 아래를 받치는 돌멩이 같았다. 메시지 끝에는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다. 강가 모퉁이 카페, 노란 불빛이 세월의 흔적이 남은 돌 테이블 위에 반사되던 그곳. 지아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문을 잠그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공기는 물의 차가운 맛과 거리 초입의 빵 굽는 향을 머금고 있었다.
보도블록 위에서 종이꽃을 파는 한 소녀가 휙 달려가더니 보라색 꽃다발을 바람에 날렸다. 웃음소리가 유리처럼 맑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영광이 아니야. 책임이야. 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익숙한 카페였다. 바람이 살랑이고 어딘가에서 자전거 벨 소리가 드문드문 울렸다. 옅은 비가 내리던 아침과 김이 모락모락 나던 생강차가 떠올랐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문 위에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갓 내린 커피 향, 갓 짠 오렌지 껍질 향,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노란 불빛. 가장 안쪽 테이블에 등을 돌리고 앉은 짙은 색 재킷의 남자가 있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자기 찻잔을 감싸 쥔 그녀가 절대 헷갈릴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머리를 낮게 묶고 옅은 분홍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아직 끈으로 묶인 서류 파일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5층의 엄숙한 복도에서 보아왔던 지친 자존심의 모습. 지아는 반박자 멈춰 섰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주머니 속 손수건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만약 신진 크리에이티브 팀장을 초대한 사람이 박 대표이고 그의 옆에 앉은 사람이 함희정이라면 이 만남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체스판으로의 초대였다. 모든 말이 다시 배열된. 그리고 박 대표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을 때, 앉아요. 지안 씨,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안은 자신의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아직 희미하게 울리고 있는 문종 소리와 함께 열렸음을 문득 깨달았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짜낸 오렌지 껍질 향과 뒤섞이고 노란 불빛이 오후에 남은 햇살처럼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작게 울렸다가 잦아들며 유리 지붕 위로 가느다란 빗방울이 토독토독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정적이 남았다. 한지아는 옷을 여미고 박태호와 함희정의 맞은편에 앉았다. 주머니 속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은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가슴에 숨겨둔 작은 심장처럼. 앉아요. 박 대표가 베이스 음처럼 낮은 목소리로 느리게 말했다. 그는 주전자를 기울여 옅은 녹색 자기 찻잔에 생강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오르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생강향을 실어오자 가게의 차가운 벽들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그 순간 지아는 문득 강가에서의 첫 비 오는 오후를 떠올렸다. 똑같은 생강차, 똑같은 흑설탕 향, 그리고 면접보다 더 긴 질문처럼 그녀를 고유히 바라보던 한 남자. 그날 그는 명함을 건넸고 다음 날에는 미리 따라놓은 찻잔이 있는 방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회사 로비 전체 앞에서 그녀가 쓴 손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저는 변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걸어온 길을 고개 들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직함은 창의력의 기반입니다. 그 글자들은 애두르거나 타협하지 않는 고든 칼날 자국처럼 그날 회의의 차가운 공기 위에 새겨졌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박 대표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걸 알아야 해요. 설날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된 건 누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더 이상 회피하며 살지 말자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각 글자는 발이 달린 듯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그녀의 목구멍까지 걸어왔다. 지아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 전체가 자신을 얇은 종이처럼 훑어보던 의심하고 값을 매기던 그 느낌을 잊지 않았다. 첫날 또 낙하산이네 라고 속삭이던 소리부터 그녀의 스토리보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소박하지만 감동적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이 어깨 위에 내려앉은 설이 같았다. 차갑지만 날카로워서 피가 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베었다. 미정은 살짝 비스듬히 앉아 끈으로 묶인 서류 파일 위에 손을 얹고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고 있었다.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어요. 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눈은 평소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대신 큰 비를 지나온 사람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난 당신을 증오했어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그 방식이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침묵했다. 눈물도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그저 테이블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묵직하고 적나라한 인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정적 속에서 둥 넘어 자전거 벨 소리가 한 박자 울렸다. 마치 누군가 곧 연주할 곡의 높이를 다시 시험하는 것 같다. 박 대표가 지안 쪽으로 서류 파일 하나를 밀었다. 거대는 은빛 미디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안에는 단 3장의 종이만 있었다. 프로젝트 개요서 1장, 타임라인 1장, 그리고 백지 1장, 당신이 검토해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가 말했다. 젊은 빛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미디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서 분리된 새로운 분야죠. 당신이 총괄을 맡고 나는 자문을, 미정 씨가 프로세스 운영 책임을 맡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할 용기가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편지를 쓸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말은 묵직하면서도 따뜻했다. 바람이 바뀌려 할 때 목을 감싸주는 생강차처럼.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 프로젝트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가 섣달금은 밤 비좁은 새방에 찾아와 앉아 자신의 인생에서 넘어진 이야기, 잃어버렸다가 낯선 이가 돌려준 스케치북 이야기, 믿음은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싹트고 있었다. 설날 프로젝트는요? 지안이 물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 대표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리고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첫 번째 프레임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세 쌍의 젓가락, 엎어놓은 밥 한 공기, 빈 의자 하나, 반쯤 찢어진 달력에 적힌 섣달 스모여드레. 그것은 한때 그녀의 손에서 빼앗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졌었다. 심장이 한 박자 조여왔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꼿꼿이 섰다. 그리고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잠시 직책을 옮겨 커뮤니티 분야에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그 말은 가볍게 떨어졌지만 지안의 마음속 땅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어떤 사과는 꽃이나 이메일로 오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반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박 대표가 편지를 읽은 그날 이후 유리복도에서 그녀의 앞에 서서 증오와 존경을 인정한 것은 바로 미정이었다. 두 여자, 두 세대,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끈은 새로운 매듭으로 다시 이어졌다. 지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임라인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사각형들이 3개월의 로드맵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1주차의 수강생 모집, 2주차의 교환 표준화, 3주차의 내부 홍보, 4주차의 개강. 구체적인 목표, 20명에서 25명의 수강생으로 구성된 한반, 그중 최소 30%는 노인, 20%는 조기 학업 중단 청소년, 교통비 장학금 지급. 잔 입구의 오렌지 향이 문득 더 진해졌다. 마치 누군가 방금 힘껏 짠 것처럼.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 낡은 철사 두 가닥으로 매달린 나무 간판 이미지가 떠올랐다. 서툰 흰색 글씨로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위한 미디어 기술 수업이라고 쓰여 있고, 문이 열리면 나무 틈새로 햇빛이 비치고 설레는 얼굴들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기억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였다. 훗날 그 수업은 정말로 열릴 것이고 지역 신문이 취재를 할 것이며 먼 시골의 한 할머니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뒤에 남겨진 사람을 버리지 않느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울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문득 밥상에 사람이 부족한 집에서 자란 아이의 습관처럼 호칭을 바꾸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 대표가 눈썹을 치켜떴다. 설날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비주얼 파트는 반드시 그 이름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무대에 설 필요도,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단지 그 밥상을 보며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면 돼요. 박 대표는 입꼬리를 올리지 않고 눈으로 웃었다. 좋아요.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방금 세운 다리에 마지막 나사를 조이듯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먼지 같은 비가 유리창을 비스듬히 스쳐 지나갔고 둑 너머 가로등이 일찍 켜져 꿀처럼 노랗게 빛났다. 지아는 늦게 카페를 나섰다. 문을 열 때 종이 다시 한번 맑은 소리를 냈다. 보도블록 위, 한강 바람은 차가운 물 냄새와 골목 초입에 빵 굽는 냄새를 실어왔다. 그녀는 재킷 지퍼를 올리고 빠르게 걸었다. 주머니 속 H가 수놓인 손수건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어머니가 수놓았던 라벤더 실이 어디를 가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다음 날 은빛 미디어의 공지가 로비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검토 완료. 설날 프로젝트는 원안에 따라 계속 진행함. 관련 팀은 실제 기여도에 따라 저자명 및 책임사항을 조정할 것, 누구도 질책받지 않았다. 징계라는 단어도 없었다. 단지 더 고요해진 복도, 줄어든 속삭임, 그리고 서로 마주칠 때 시선을 낮출 줄 아는 눈빛들이 있었다. 지아는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완성된 이미지 프레임 파일을 보냈다. 사람이 가득한 밥상, 한 사람이 없는 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지만 빈 의자가 촬영자의 것인 프레임에 그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설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그 후에 내부 심사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다. 소박하지만 감동적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번에 그녀는 그 말을 바람이 멎은 강물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들었다. 점심시간,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다. 윤규가 회색 후드티 차림으로 손에는 해물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드세요. 그는 1학년 대학생처럼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날 제가 누나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용 드라이브에서 누나 파일을 봤어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마감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그걸 함희정 팀장님께 가져갔어요. 발표할 때가 되니 누나 이름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오래된 고백이 다시 울렸지만 오늘의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시간 괜찮으면 지안이 말했다. 1층에 같이 가요.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하러. 젊은 빛, 수업에 사람이 필요해요. 윤규는 마치 누군가 머릿속 창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다. 마지막 햇살이 잼처럼 로비 박 파일 위에 흘러내렸다. 유리벽 끝에 박태호가 등 뒤로 두 손을 한 채 서서 그녀를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 시선 속에서 지아는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경비실을 지나갔다.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그녀는 이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빈 공간처럼 서 있었다. 오늘 그녀에게는 문득 무게가 생겼다. 마포의 밤은 조용했고 다리 위를 구르는 막차 버스 소리만이 고른 한숨 소리 같았다. 지아는 새방에 불을 켰다. 형광등이 살짝 떨리다가 환하게 켜지며 H가 수놓인 손수건 위에 옅은 흰빛을 뿌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종이 몇 장을 뒤적였다. 맨 아래 오래전 아버지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익숙한 글귀가 평소보다 더 선명해 보였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니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녀는 편지를 손수건 옆에 놓았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수업 계획을 세웠다. 장소에 간 근처 동사무소. 책상과 의자는 빌리고 프로젝터, 스피커, A3 용지. 수강생 모집 공고는 우체국, 교회, 야시장에 붙이고 아는 젊은 기자에게 연락해 주말 뉴스에 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머릿속에 낯선 얼굴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손에 실밥이 묻은 봉제공장 아주머니, 가방을 비스듬히 맨 복권 파는 아저씨, 그 옆에 기댄 고아 아이, 맨 앞줄 휠체어에 앉은 언니에 훗날 웃고, 떨고, 수업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비가 막 그친 것처럼 서로에게 박수쳐 줄 사람들. 그리고 친절한 집주인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솥을 밀고 들어와 환하게 웃을 것이다. 든든히 먹고 배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이름 없는 문자 메시지였다. 침묵에 삼켜지지 마세요. 당신은 시장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을 도울 용기가 있었으니 자기 자신에게도 침묵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사진이 없었다. 선택해요 라는 말도 없었다. 단지 기억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두운 방 안에 빗줄기를 그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 누군가 여전히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는 그녀의 사진이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고 그 후에는 경비 아저씨를 통해 저녁에 직접 전해달라는 편지가 전달되었다. 협박이 아니었다. 일종의 각성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각성도 협박만큼이나 두려웠다. 밤바람이 양철 지붕을 스치고 멀리 교회 종소리가 과거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실처럼 울렸다. 지하는 불을 끄고 골목 밖 가로등 불빛처럼 노랗고 희미한 작은 스탠드 불빛만 남겼다. 그녀는 계획서들을 한 묶음으로 모아 H가 수놓인 손수건 위에 올려놓았다. 어릴 적부터의 작은 의식이었다.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은 것 위에 덮어두는 딸까. 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고 문틈이 봉투 한 장 두께만큼 벌어졌다. 지아는 일어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았다. 계단은 비어 있었고 복도 조명은 물 자국처럼 번져 보였다. 발신인 없는 갈색 봉투. 그녀는 열었다. 안에는 얇은 메모리 카드 하나와 단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날 아침 시장 입구 영상입니다. 보세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이윽고 비, 방수포, 웅성이는 사람들 소리가 나타났다. 짙은 색 옷을 입은 그림자가 빠르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가방이 터졌다. 그리고 화면 구석, 시장 천막 가장자리, 보도에 바짝붙어 선차의 검은 유리창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얼굴. 카메라 앵글이 마치 버튼 누르는 동작을 숨기려는 듯 아주 살짝 흔들렸다. 지안이 화면 안으로 뛰어들기 전에. 그녀는 일시정지를 누르고 타임라인을 2초 뒤로 돌려 최대한 확대했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 뛰었다. 유리창 뒤의 얼굴에 만약 그녀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그 운명적인 넘어짐은 완전히 우연이 아니었고 그녀가 막 뒤집었다고 생각했던 체스판은 실은 이제 막 절반만 드러난 것 같다. 서울의 밤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양철 지붕을 스치며 늦은 비에 축축한 냄새를 실어왔다. 한지아는 노트북 화면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푸른 빛이 그녀의 뺨을 비췄다.
책상 위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이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달아서 부드러워진 라벤더 실이 그녀의 손목에 가볍게 닿으며 천천히 숨 쉬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 속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바늘처럼 가느다란 비, 펄럭이는 시장 방수포, 미끄러져 넘어지는 짙은 옷의 그림자, 터진 가방, 하얗게 흩날리는 서류들. 화면 구석,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의 검은 유리창 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장사하는 앞치마 아래 급히 숨긴 것처럼 딱 적당히 낮고 적당히 흔들렸다. 정확히 2초 동안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얼굴의 절반을 드러냈다. 이름을 부르기에는 부족했지만 의심을 품기에는 충분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전화기가 밝아졌다. 침묵에 삼켜지지 마세요. 이전 문자들의 익명 목소리가 물밑에서 떠오르는 듯 맑으면서도 매여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노트북을 덮었다. 눈꺼풀이 따가웠다. 어둠 속에서 문득 한 사람이 없는 밥상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엎어놓은 밥 한 공기, 비스듬히 놓인 젓가락 한 쌍,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작게 들렸다. 내 발밑에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일으켜 주거라. 옛날의 당부가 빗소리에 녹아들어 가볍고 고른 리듬이 되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잠들지 못했다. 아침. 은빛 구름이 나른하게 걸려 있었다. 은빛 미디어는 서곡처럼 조용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창작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함이라는 공지가 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박태옥의 전자 서명과 8시 17분이라는 시간이 찍혀 있었다. 며칠 전 사무실의 흐릿함에 그어진 차가운 칼날 자국. 그들 모두를 깨우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는 변명을 멈추게 한. 멀리서 함희정이 인쇄물을 들고 평소처럼 침착하게 걸어왔지만 지아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종이 가장자리에 미세한 떨림을 보았다. 오늘 아침 5층 회의실이 열렸다. 설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라는 주제가 재심사를 통과했다. 팀 명단이 화면에 나타났고 첫 줄은 한지한 불완전한 설날 메인 비주얼이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했지만 이전처럼 값을 매기는 속삭임은 없었다. 소박하지만 감동적이네요. 한 이사가 평했다. 지아는 뒷좌석에 앉아 천 가방 가장자리에 손을 댔다. 손수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밥상이 제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을 뿐 조명은 필요 없었다. 그 칭찬들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된 아이디어에 쏟아졌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말들이 제 주인을 찾아왔다.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쉬는 시간, 지아는 유리복도에 서서 마당의 나무들을 내려다보았다. 박태호가 옛 습관처럼 등 뒤로 두 손을 한 채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지만 눈빛은 봤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갔다. 그 가벼운 접촉은 한때 보이지 않는 빈 공간처럼 여겨지던 날 그녀를 굳건히 서게 했고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게도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찾아야만 했다. 조작된 넘어짐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진실이 생각보다 더 차갑다면 자신이 이 체스판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했다. 시장 옆 주차장 데이터? 쉽지 않을 것이다. 지아는 윤규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마감에 쫓겨 그녀의 스토리보드를 공용 드라이브에서 열어봤다고 나중에 허락받으려 했고 발표 때가 되자 누나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다. 고 시선을 떨구며 고백했었다. 빚은 갚았으니 이제 부탁할 차례였다. 그날 주차장 번호판 좀 조회해 줄 수 있어요. 지아는 살짝 떨리는 커피잔을 규 쪽으로 밀었다.
비 오는 2시간 동안 출입한 차 목록만 있으면 돼요. 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건 아니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15분 후, 규가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 그날 아침 시장 주차장에 은빛 미디어 회사 차 한 대가 20분간 주차했어요. 공용 차량인데 운전자 등록은 교대로 해요. 그날 서명한 사람은 조율 보조. 그는 망설였다. 함희정 팀장님이요. 지안의 심장이 한 박자 엇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맙다고 했다. 점심. 강가의 생선탕 집은 안개가 자욱했다. 미정이 옅은 분홍색 정장에 머리를 낮게 묶고 도착했다. 나를 보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가벼웠다. 지아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에 계셨나요? 미정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설날 캠페인 때문에 인파 조사를 하러 갔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고 당신이 멈추는 걸 봤어요. 그럼 선택이라는 사진은 팀장님이? 박 대표가 보냈던 그 사진에 그걸 박 대표님께 드린 분이 팀장님이세요? 미정은 지친 듯 작게 웃었다. 아니요. 그 사진은 우리가 조사용으로 빌린 휴대용 카메라에서 내부 보안팀이 추출한 거예요. 하지만 박 대표님께 보내자고 제안한 사람은 저였어요. 그녀는 턱을 괴었다. 반은 고백이고 반은 자문이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본 바로 그 순간 질투했죠. 소리 없는 순간. 처마 밖으로 자전거 벨 소리가 흔들렸다. 스토리보드 일은요. 지아는 몸을 살짝 숙였다. 팀장님이 빨리 쓰고 이름은 나중에 라고 하시고 그냥 넘기셨나요?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잔 가장자리를 쥔 손이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마감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수습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 나중은 구덩이였어요.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당신을 밀어 떨어뜨렸죠. 그걸 깨달았을 때 저 자신이 뛰어내렸어요. 그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전 역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커뮤니티 분야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날의 게시판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작은 한 줄, 함희정. 내부 건의에 따라 조율 보조 역할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남. 그리고 같은 날, 지아는 임명명단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심장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그저 평소보다 깊게 뛰고 있었다. 지아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손바닥 안에서 H가 수놓인 손수건이 작은 심장처럼 따뜻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팀장님과 함께 일하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젊은 빛은 정말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해요.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캠페인이 아니라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물기가 어렸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우리는 작고 올바른 것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을 신진 크리에이티브 팀장으로 초빙하고 싶는 문자는 그녀가 박태호의 방찻잔 아래에 손편지를 놓아둔 바로 다음 날 도착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단지 진실을 기록한 편지. 그리고 그날 로비에서 박 대표는 읽었다. 정직함은 창의력의 기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주말에 열리는 한 수업의 자연스러운 서문이 되었다. 그곳에서 할머니들, 아저씨들, 일찍 학교를 그만둔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첫 글자를 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녁이 짙어졌다. 지아는 새방으로 돌아왔다. 인천에 전화를 걸었다.
나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지만 가냘팠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파에 대해 사람처럼 밥대를 기다릴 줄 아는 옆집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밥은 먹었니? 서울에서 배 골치 마라. 지아는 웃었다. 먹었어요, 할머니. 그녀는 노트북 옆에 흰밥 한 공기를 놓고 깨소금을 조금 뿌렸다. 따뜻한 밥 냄새가 고향 부엌의 절반을 끌어오는 듯했다. 은빛 미디어에서 메일이 왔다. 설날 프로젝트는 원안에 따라 계속 진행함. 실제 기여도에 따라 저자명 및 책임사항을 조정할 것. 징계라는 단어는 없었다.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꿨으며 누군가 바로 그녀 자신에는 박수 소리를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알았다. 밤,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가 열리기 전 한 박자 멈칫했다. 얇은 흰 봉투 하나가 그녀의 집 문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아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A5 용지 한 장, 익숙한 기울임체 글씨. 젊은 빛을 지키고 싶다면 설날에서 손 떼세요. 그 영상에 만약 세상에 공개된다면 당신이 지금 쌓고 있는 모든 것을 뼛속까지 녹여버릴 겁니다. 서명도, 시간도 없었다. 단마른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한 줄의 문장. 지안의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흥정당하는 느낌. 방금 열린 빛의 길에서 끌려나가는 느낌. 옆에서 H가 수놓인 손수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미정에게 걸었다. 혹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직요. 하지만 누군가 설날 프로젝트가 새로운 이름표 아래 서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네요. 미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박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9시. 사내 로비는 평소보다 붐볐다. 붉은 테두리에 굵은 글씨로 된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15시 창작 부문 전체 회의. 직업윤리 및 프로세스 투명성 문제. 전원 참석 요망. 아래에는 박대호의 전자 서명이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또 그 얘기야? 새로운 증거라도 나왔나? 흰 타일 바닥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지아는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조명 불빛에 반사된 순간 자신의 그림자가 투명성이라는 글자 위에 겹쳐졌다가 살짝 비틀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손수건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니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선택이라는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것이 더 이상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하라는 격려에 더 가까웠다. 12시 30분. 단가 모퉁이 오렌지 주스 가게. 윤규가 헉헉거리며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누나, 김밥이요. 그는 앉아서 빠르게 말했다. 재무팀의 누군가 젊은 빛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예산 낭비라면서 설날 프로젝트를 비전문적이고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기 쉽다는 증거로 삼으려 해요. 지아는 씁쓸한 미소를 삼켰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 때 온갖 나쁜 이름을 갖다 붙인다. 내 편에 서줄 거죠? 그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아셔야 해요. 만약 공용 차량 일이 드러나면 함희정 팀장님이 다시 그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천장 조명이 규의 눈에 비쳤다. 정직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14시 55분. 회의장은 영화관 같았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모두가 줄지어 앉았다. 박태호가 연단 앞으로 나와 등 뒤로 두 손을 모은 채 섰다. 종이는 들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싶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조여왔다. 화면은 검었다.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다. 빗소리. 방수포.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림자. 터진 가방. 그리고 F프레임이 아주 살짝 보도에 바짝 붙어 선차 쪽으로 움직였다. 심장이 가슴속 빈 구멍으로 떨어졌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옆에서 미정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스크린의 하얀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팽팽한 기타 줄 같은 평온함을 드러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출일까요? 박 대표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극적이지 않았다. 많은 시선이 지안에게, 그리고 미정에게 다시 화면으로 향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날 오후, 누군가 이 영상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할 때까지요. 셋째 줄에서 누군가의 손이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맨 뒷줄에서는 누군가 작게 기침했다. 그는 영상을 껐다. 방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는 이 영상을 보낸 분이 일어나 모두 앞에서 자신의 목적에 대해 말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냥하게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고개를 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점적. 1초, 2초. 모든 것이 팽팽하게 당겨진 현 같았다. 단지 튕겨줄 손가락 하나를 기다릴 뿐. 지안의 오른쪽 의자가 살짝 움직였다. 함희정이 일어섰다. 정장 스커트는 반듯했고 등은 꼿꼿했다. 서류도 준비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뜰릴 만큼 울렸다. 접니다. 창밖 가로등이 일찍 켜지며 노란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뺨에 옅은 빗줄기를 그었다. 그녀는 박 대표를 똑바로 쳐다본 후 방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날 휴대용 카메라 영상을 추출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박 대표님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안을 스쳐 지나가며 한 박자 더 길게 시선을 머물렀다. 넘어짐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촬영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습니다. 방 안에 숨소리가 멎었다. 지안의 귓가에서 멀리 교회 종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며 에어컨 소리와 섞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정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마치 두 번째 막을 여는 듯했다. 그때 차 안에 앉아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방 전체의 렌즈를 마치 한때 지안의 어깨를 짓눌렀던 소문들의 눈을 들여다보듯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안 씨에게 제 딸도 예전에 그렇게 편지를 쓰곤 했죠. 라는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였다. 힘을 주어 손가락 끝이 하얘졌다. 박태호 대표님입니다. 그 말은 잔잔해지던 호수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 대표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미정이 덧붙였다. 설명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희가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기 쉬운 이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게 두시거나요. 그 순간 지안은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시장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느라 면접을 놓친 날, 생강차 한 잔, 명함, 찻잔 아래 놓인 손편지, 8시 17분에 잠정 보류, 공지, 선택이라는 사진, 신진 크리에이티브 팀장, 제안,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놓였던 돌들이
방금 흔들린 연결고리 하나 때문에 휘청거렸다. H가 새겨진 손수건이 주머니에서 뛰쳐나올 듯 뜨거워졌다. 그리고 박 대표가 입술을 살짝 다물고 천천히 마이크로 손을 뻗으며 그의 눈이 방 전체를 지나 지안에게 멈췄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일부가 곧 발가벗겨질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벨이 울리며 액정에 나숙 할머니의 이름과 인천병원의 긴급이라는 글자가 떴다. 기다리고 있는 진실과 그녀가 결코 잃을 수 없는 유일한 인생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에 내몰린 순간, 박 대표는 이 이야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들 첫 문장을 말하려 하고 있었다. 서맛바람이 인천병원 복도를 따라 누군가 기타 줄을 튕기듯 윙윙거렸다. 한지안의 손에서 전화기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인천병원의 긴급, 그녀는 겨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의자를 밀치고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은빛 미디어의 유리문이 등 뒤에서 딸깍 하는 차가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엘리베이터, 로비, 경비실, 택시의 모든 것이 빨리 감기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밖에서는 비가 실처럼 가늘게 내리며 차 유리 위로 긴 줄무늬를 그리며 흘러내렸다. 비 냄새가 가죽 시트 냄새와 어제 오후 마신 생강차에서 옥기대 남은 희미한 향과 뒤섞였다. 차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속이 덜컹거렸다. 정계 응급실은 차갑고 하였다. 나숙 할머니는 침대 머리 부분을 반쯤 올린 채 누워 계셨다. 코에는 작은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은발머리는 거미줄처럼 뻗쳐 있었다. 할머니,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왔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셨다. 입술이 움직였고 목소리는 아주 가냘팠다. 왔구나. 비 냄새. 할머니의 손이 더듬거리다 정확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이 감겨있는 바로 그곳. 내 엄마 손수건이냐? 네, 의 대답이 목 어딘가에 걸렸다. 유리창 밖으로 가로등이 일찍 켜졌다. 꿀색깔 불빛이 젖은 타일 바닥 위로 번지며 따뜻해 보이지만 멀게 느껴졌다. 의사가 가벼운 뇌졸중과 24시간 관찰에 대해 무언가 설명했다. 지안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는 회의실의 말들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출일까요?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 차 안에 앉아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박대호 대표님입니다. 날카로운 칼날 한 조각. 그녀는 자신이 두 경계선 사이에 서 있음을 느꼈다. 한쪽은 갑자기 어두워진 진실, 다른 한쪽은 자신을 꽉 쥔 늙은 손에 따뜻하고 작고 살아있는. 그녀는 남기를 선택했다. 절정병동 문이 열렸다. 검은 우산이 접히며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박 대표가 들어섰다. 비서도, 넥타이도 없이 비에 젖은 짙은 색 재킷 차림의 은발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할머님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지켜봐야 한대요. 지안은 할머니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는 병원 처마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섰다. 회의실에서 미처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모두에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저 사이의 이야기는 먼저 말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사람을 좀먹는 모호함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녹슨 철제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였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지고 다시 켜지며 빛이 바닥 위에서 작은 조각들로 부서졌다. 그는 조각을 맞추듯 천천히 말했다. 남대문 시장의 아침, 그 넘어짐은 제가 연출한 게 아닙니다. 행동인체 측정 조사팀이 군중 반응을 시험할 계획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른 병원으로 가는 길이어서 공용 차량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긴 숨을 내쉬었다. 제 딸이 그때 심장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당신이 낯선 사람을 부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작은 비옷을 벗어 그의 손목을 고정해주기 위해 감싸주더군요. 저는 문득 제 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도 서툰 글씨로 H가 수놓인 보라색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따뜻하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길 좋아했죠.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기가 수축했다. 빗소리가 문득 더 선명해졌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문자들과 선택이라는 사진은 대표님이 그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사진은 내부 보안팀이 추출한 겁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한 줄만 썼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팀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기 위해 보낸 것이고 하나는 제 것이었습니다. 제 딸도 예전에 그렇게 편지를 쓰곤 했죠. 저는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5층의 위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에 땀을 쥐고 수술실 문 밖에 서 있는 아버지의 지친 모습을 담고 있었다. 반전,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는 병원 매점에서 임시로 산 생강차 종이컵을 돌렸다. 김이 순간적으로 그의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왜 제가 당신을 보고 명함을 건넸는지 물었죠? 당신이 낯선 사람을 도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손수건 때문이었습니다. 보라색 테두리, H 글자. 저는 그것을 20년 전 한 젊은 여성이 공모전에 들고 온 스토리보드에서 보았습니다. 생애 첫 설날 프로젝트였죠. 그 여성의 이름은 한혜진이었습니다. 이름이 떨어져 내리며 숨이 한 박자 멎었다. 형광등이 작게 탁 소리를 냈다. 설날 밥상 위에 엎어놓은 밥 공기가 지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에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처럼 반짝이는 빛의 고리를 두른 채 저희 어머니,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저는 막 승진한 신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한 사람이 없는 밥상이라는 주제는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삼킬까봐, 그녀의 이름이 우승 프로젝트와 함께 서게 될까봐. 저는 아이디어 구조를 가져와 멀리 있는 사람도 여전히 함께라는 문구로 다듬었습니다. 더 매끄럽고, 더 깔끔하고, 덜 날카롭게. 프로젝트는 우승했습니다. 각 글자가 강철판 위를 두드리는 듯했다. 혜진 씨가 와서 제 앞에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을 놓았습니다. 마치 얇은 경계선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고 빨리 달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어디를 가든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손수건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손수건 한 조각을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를 찌르는 작은 가시처럼 그는 지갑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해진 보라색 천 조각을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후로 저는 많은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하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오래전 그 밥상 앞에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사람이 없는 그 밥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기울었다. 지안이 겪었던 모든 일의 스토리보드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의심받고 얇은 종이처럼 훑어봐지던 일이 문득 어머니의 이야기와 일직선으로 포개졌다. 비극의 조용한 반복에 어른의 손이 작은 이야기를 짓누르는 그녀가 찻잔 아래 놓았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 편지는 문득 어머니가 끝내 쓰지 못한 편지에 대한 늦은 회신이 되었다. 알고 보니 불완전한 설날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를 선택한 한 사람의 맥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알고 보니 박 대표가 모든 것을 시작한 이후에 생강차 약속, 8시 17분의 공지, 젊은 빛은 동정심도, 조종도 아니었다. 속죄였다. 서투른 속죄.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쉬운 속죄. 그래서 빛이 필요한 속죄. 결말, 저는 지금 바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그리고 유리창 너머 고르게 숨쉬는 나숙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로비 전체 앞에서 20년 전 제가 제 것이 아닌 아이디어, 구조를 가져왔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설날 프로젝트 승인 직책에서 물러나 당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젊은 비대의 독립 자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또 다른 속삭임이 그늘 아래서 자라길 원치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진실 외에는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는 사람의 아주 깊은 숙임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H가 수놓인 손수건이 작은 보라색 천 조각 아래 놓여 있었다. 20년에 찢어진 조각에 꼭 맞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게 포개졌다.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안이 물었다. 목소리는 평탄하고 지쳤지만 분명했다. 그는 방금 불이 꺼진 누군가의 집문 앞에 선 평범한 남자처럼 처음으로 웃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말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복도를 나섰다. 우산이 퍼덕 소리를 내며 펴지고 그의 그림자가 비 속으로 녹아들었다. 서울을 지나간 겨울들처럼 얇지만 질기게. 장면 전환 은빛 미디어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다. 비가 내렸다. 사람들의 온기가 짙어졌다. 박태호가 하얀 조명 아래 마이크를 손에 쥐고 섰다. 종이도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없었다. 그는 한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성,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 그리고 젊은 남자를 두렵게 만들어 지름길을 선택하게 한 침묵에 대한 20년 전 이야기를 느리고 분명하게 했다. 가벼운 가루처럼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숨소리. 한 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다. 뒷좌석에서 윤규는 주먹을 쥐고 두 의자 사이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조명이 반사되어 막 열린 길처럼 긴 빗줄기를 만들었다. 박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제부터 모든 아이디어는 그것을 낳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승인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만약 조명을 나를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실 바닥이 문득 덜 미끄러워진 것 같다. 장면 전원 병원.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나숙 할머니는 더 오래 눈을 뜨고 계셨다. 목이 마르다고 하셨다. 지안이 물을 따르며 컵을 대주자 할머니는 딸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수건. 내 엄마가 젊었을 때 한 쌍을 수놓았지.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먼저 간 친구 거. 그때 걔네들이 서로 편지를 자주 썼어. 할미는 생각했지. 그 혜진이 그 도시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 말은 못하고 그 말은 나뭇잎처럼 떨어져 내렸다. 어쩐지 애지 않은 속삭이며 또 다른 조각을 맞췄다.
어머니와 그 젊은 남자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고, 불완전한 설날은 그들이 서로에게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건넨 방식이었음을. 문밖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매점에서 닭죽 냄새가 풍겨왔다. 지아는 들고 온 도시락통 속 흰밥을 내려다보았다. 깨소금을 뿌린 식은 밥. 그녀는 작은 한 줌을 덜어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살짝 엎었다가 다시 뒤집었다. 반쯤 엎어놓은 밥 공기에 떠난 이를 위한 목가 플라스틱 화병 옆 침대 발치에 놓였다. 할머니는 보고 아주 옅게 웃으셨다. 그래. 그래야 돌아올 길을 알지. 밤이 작은 고양이처럼 병실에 발을 들였다. 지아는 창가에 앉아 수첩에 젊은 빛의 타임라인을 다시 썼다. 2주차의 어르신들을 시사회에 초대하기. 3주차의 수강생들을 남대문 시장에 데려가 부축하는 손, 단편 영화 찍기. 4주차의 병원 복도에서 작은 전시회 열기. 온전한 이야기들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을 지나가도록. 그녀는 펜을 멈추고 고르게 숨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드물게 하늘이 맑았다. 햇살이 마포의 양철 지붕들 위에 노란 붕가루를 뿌렸다. 지아는 버스를 타고 다시 여의도로 향했다. 은빛 미디어 로비, 새로운 게시판.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자 표기 규정의 즉시 시행, 그 아래, 첫 학기, 젊은 빛, 개강반 명단에 세 사람의 서명이 모두 있었다. 박태호, 자문, 함희정, 프로세스 총괄, 한지한, 신진 크리에이티브 팀장. 화려하지도, 현수막도 없이, 단지 누구도 누구의 뒤에 서 있지 않은 세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나가는 시선들의 높이가 문득 달라졌다. 누구를 우러러보지도,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들은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후, 한강 둑이 보이는 동사무소에서 수업이 열렸다. 천장 선풍기가 돌고, 의자 끄는 소리, 복권 파는 아저씨의 긴장된 숨소리와 웃음소리. 미정은 옅은 분홍색 정장을 입었지만 깃을 열고, 브로치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미소는 더 이상 갑옷이 아니라 친근한 끄덕임이었다. 오늘 모두 한 번씩 카메라를 잡게 될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윤규는 카메라를 메고 서툴지만 빛나는 눈으로 분주하게 케이블을 연결했다. 박 대표는 늦게 들어왔다. 말한 대로 조명등을 안고 와 내려놓고 전원을 꽂았다. 부드러운 빛이 방을 한 바퀴 돌다가 젊은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 위에서 멈췄다. 그는 손수건을 1초간 바라보고는 돌아서서 스탠드를 세웠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생강물이 끓을 때 나는 부드러운 냄새가 있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더 가까이 앉게 만드는. 마지막 순간 땅거미가 질 무렵. 가로등이 도시의 숨결에 맞춰 하나씩 켜졌다. 갑자기 다시 가느다란 비가 내렸다. 먼지처럼 가볍고 희미한 지아는 교실 문틀에 서서 젖은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받은 편지함을 열고 아주 오래전 첫 번째 사진까지 스크롤했다. 시장 한복판에서 넘어진 남자를 부축하는 젊은 여성, 터진 가방, 실처럼 가는 비, 사진 아래 선택이라는 글자. 그녀는 손가락을 1초간 누르고 메모를 추가했다. 나는 선택했다. 승리와 패배 사이가 아니라 침묵과 진실 사이에서. 그리고 그녀는 그 사진을 주석과 함께 젊은 빛 내부 그룹의 첫 번째 수업 자료로 보냈다. 영화 한 장면을 위해 넘어짐을 연출하지 마세요. 그곳에 서서 부축하세요. 메시지에는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이 함께 갔다. 언젠가 그녀의 인생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울렸던 그 가게 문이 종소리처럼. 그리고 마지막 반전 그녀가 막 휴대폰을 끄려 할 때 문자가 도착했다. 딸아, 할미가 저녁 꼭 챙겨 먹으래.
오늘 저녁엔 부추죽이 드시고 싶으시단다. 아. 할미가 지난주에 경비 아저씨 편에 이거 전해달라고 했는데 깜빡했대. 첨부된 것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오래전 사진관 앞에서 찍은 두 젊은 여성. 한 명은 H가 수놓인 보라색 테두리 손수건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옆에 선 여성은 머리를 높게 묶고 스케치북 한 뭉치를 안고 있었다. 사진 뒤에 서명, 혜진 앤드 혜원 H 손수건 한 쌍. 사진 구석, 더 작은 글씨. 촬영, P.T.O. 지아는 마지막 세 글자를 읽었다. 맥박이 목에서 뛰었다. P.T.O. 박태호는 모든 실수가 있기 훨씬 전부터, 아주 일찍부터 렌즈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단지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 두려움과 계략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의 싹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20년간 지갑에 넣어 다닌 보라색 천 조각 옆에 놓인 그 사진은 그림의 다른 윤곽선을 그렸다. 어른들의 실수가 그들이 한때 오름을 보았던 순간을 지울 수는 없으며 아이들의 그녀 같은 애은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완으로 남은 그 보라색 실을 다시 이어 빠진 H의 나머지 절반을 수놓기 위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그녀는 휴대폰을 접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가로등이 교실 앞 젖은 시멘트 바닥에 긴 노란색 줄무늬를 드리웠다. 마치 이 작은 방에서 여의도로, 남대문 시장으로, 인천의 병실로 이어지는 실 같았다. 떠난 이를 집으로 부를 줄 아는 실, 바람이 교실 뒤편 주전자에서 나는 생강향을 실어왔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둥글게 한 박자 울렸다. 지아는 안으로 돌아서서 손뼉을 처반 전체를 정돈시켰다. 자, 그녀는 웃었다. 첫 장면 찍겠습니다. 사람이 가득한 밥상, 그리고 한 사람이 없는 애 하지만 이번에는 촬영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의 선택처럼 우리도 매일 진실과 따뜻함을 고르는 연습을 함께해요.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채널이 더 깊고 따뜻한 테이블이 됩니다. 함께 걸어줘서 고맙습니다.